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집 5페이지 펼쳐봅시다. 제가 그린 과정집 5페이지 펼쳐봅시다. 중2 1과정 1차 5페이지 펼쳐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풀고 채점 해오는 것까지가 숙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문학작품, 여기 지금 1과정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 2가지 정도만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중요 개념이 쓰이는 문제 한 2개 정도 풀이를 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 시 한 편이 보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유한진의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였습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예요. 제목이 안 적혀 있으니까 밑에다가 제목 적어주세요. 그럼 시 읽으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시 처음부터 시적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 2개 제시했어요. 처음부터 어떤 거 제시했죠? 어린 매화나무랑 안 나오네요. 그리고 400년 된 고목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얘들아, 고목이 뭐예요? 고목? 나무가 처음에 심기 위해 생겨진 나무. 비슷해서 그거는 묘목이에요. 묘목. 고목은 아주 오래돼서 여러 해를 자라서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순화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늙은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매화나무랑 그 400년 된 고목을 함께 배치해서 지금 이 2가지가 대조됩니다. 근데 이렇게 견주어서 대조를 시킨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강조하겠다는 뜻이거든. 이 시에서는 고목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굽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고목에게서 진물이 난데, 얘들아, 진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상처. 그쵸.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목에게는 지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처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고목의 인상이 지금 어떻대요? 화자가 묘사하기를 굉장히 험상궂다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생김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고목에게 초점을 맞추나 봅시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난다. 자, 상처가 지금은 다 아물었나? 400년이 지나서 아니네요. 새 진물이 흐른다는 말이 나왔어.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상처는 여전히 고목에게 현재 진행이라는 뜻이고, 그 자리로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린대. 그럼 개미는 고목에게 이로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진물이 막 흘러내려. 근데 내 몸을 타고 개미들이 오르내려. 가렵고 간지럽고, 근데 그거를 의젓하고 의젓하게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의젓하고 의연하게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군자중에 으뜸났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사군자가 뭐야? 동양화에서 주로 쓰이는 식물 4가지예요. 배웠을 텐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매화, 두 번째 난초, 세 번째 국화, 네 번째 대나무 죽 있어서 매난국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뭐가 왔죠? 매화가 왔죠. 그래서 사군자 중에 으뜸답다. 이렇게 의젓하고 의연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라 하는 지금 화자는 인간과 고목나무를 400년 된 고목나무를 비교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처를 인간과 비교를 함으로써 그 상처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깊이 인식. 여러분들도 선생님 칠판에 적는 내용 따라서 필기를 좀 해주세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 자, 얘들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 말 어순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해야 바른 순서예요. 근데 일부러 어순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꿈으로써 강조를 하는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부릅니다. 도치법이라고 불러요. 도치법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어순을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문법에 안 맞게 바꿔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가 원래 어순에 맞지만 사랑해 너를 이라고 말하는 표현도 많죠. 지금 도치법이 쓰였어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처야말로 더 꽃이래요. 상처야말로 더 꽃이래요. 상처는 꽃일 수 있는, 상처가 찬란하진 않죠. 꽃처럼. 상처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꽃이라고 표현했어. 겉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진리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역설법은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겉보기에는, 즉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술이라고 해요. 표면상으로는 모순되나 그 속에 담고 있는 진리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역설법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이런 역설법을 사용해서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는 여기 진리에다가 밑줄 치고 적어 드릴게요.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화자가 드러내고 싶은 의미일 거예요.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제목에도 반영되어 있죠. 상처가 더 꽃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이 풀어볼까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해진 형식에 맞춰 쓴 정형시입니다. 얘들아, 정형시에다가 X 쳐보세요. 정형시에다가 X. 이 시는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시입니다. 그래서 X친대 옆에다가 자유시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부할 때는 필기해야 돼요. 2번, 개미가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상처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니었죠. 3번, 상처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네, 비판에다가 X 쳐주시면 됩니다. 4번, 비읍에서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네, 역설법 쓰였죠? 우리 여기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역설법 어디 쓰였어요?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쓰였습니다. 5번, 개미는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희망이 좌절되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죠. 그런 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채점하면 돼요, 저는. 네, 채점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과거의 고목의 고통이 심했지만 현재는 개미의 도움으로 인해 고통을 이겨냈음을 말하고 있다. 자,
개미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개미는 오히려 이 고목을 더 간지럽게, 가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넘겨서 6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면서 심상이라는 말에 많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심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는 여러 가지 감각이 쓰였는데 우리 인간은 5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오감.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지? 눈으로 보는 걸 무슨 감각이라고 그래요? 시각이라고 하고, 냄새 맡는 거는 후각이라고 그러고, 귀로 듣는 거 청각이라 그러고, 맛으로 보는 거 미각이라 그러고, 마지막 피부로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시에 주로 사용된 심상은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무슨 심상이죠? 후각. 그쵸. 향기라고 하니까 후각적 심상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후각적 심상이 사용된 것을 골라보면 몇 번일까요? 6번에.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메마른 입술에 쓰리 쓰다. 이거 무슨 심상이야? 미각적 심상이고, 발소리 타박타박. 청각. 서늘한 옷자락. 시각. 자, 서늘하다라는 건 차가운 느낌이에요. 후각. 촉각이었죠. 빨간 숯불. 빨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각적 심상이었습니다. 넘겨서 시 한 편 다른 거 보겠습니다. 6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 꽃 한 포기.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것이 제목부터 적어둘게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반치라는 시입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반치라는 시이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 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하는 힘으로 다시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5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1년부터 5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1년에서는 시적 대상이 뭐가 나왔니?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쓴바귀꽃 한 포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1년에서는 쓴바귀꽃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2년에서는 제비 한두 마리. 네, 제비 한두 마리 밑줄 쳐야겠죠? 3년에서는 할머니. 도라지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 4년에서는 실업자들 교영하다 돌아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뒷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부터 4년까지 쭉 시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열거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길래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장면들은 아니죠. 이런 쓴바귀꽃, 보도블록 틈에 피었대 제비 한두 마리에 뭔가 소멸되고 연약하고 혹은 특별할 것 없는 이런 평범한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왜 시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장면들이 화자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오연이죠.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하는 힘으로 다시 걷는다. 이 시에서 오연은 앞에서 소재들을 하나씩 쭉 열거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재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장면이 나를 멈추게 한대.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한 힘이 오연에서 다시 걷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바, 보여주고 싶은 시상을 집약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연은 시상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고 심미적인 인식이 폭발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의 특징 보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두드러지는데요.
1년부터 4년까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저거는 뭘까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어떤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냐면 뭐뭐가 나를 멈추게 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기고 리듬은 곧 주제를 강화시킵니다. 화자가 힘을 얻는 이러한 소재들은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평범하지만 삶을 포기한 존재들이 아니라 굳세게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로부터 화자는 오연에서 말하기를 결국 어떠한 위안을 받고 거기서 받은 위안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는 거죠. 이 시에 대해서 2016년에 이영광 시인이 한 말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쓴바귀꽃과 제비들과 노점 할머니와 고향의 어머니가 전혀 다르지 않다. 한 식구다. 그러므로 약하고 소외된 것들을 만나면 대책 없이 또 피가 따뜻해지는 이 사람은 세상의 온갖 경쟁에서 뒤처진다 해도 멈추지 않을 수가 없다. 그를 멈추게 하는 힘이 그를 다시 걷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9번의 정답 몇 번이니? 어떤 존재들이야? 이 시에 나온 존재들은 사회적 약점 5번. 돌봄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고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적절한 답이었고, 그럼 11번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심미적 인식이 가장 잘 강조된 연이 어디입니까? 네, 오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번에 그러면 정답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찾아본 그 소재들을 쭉 적으면 됐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된 심상이 뭐예요? 어떤 표현들이 나왔어요, 주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지. 즉 무슨 심상이야? 이 시에 사용된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14번에서 시각적 심상을 찾아보면 돼요. 자, 얘들아 1번 보세요. 아침 등굣길 밑줄칩니다. 따스한 햇살이에요. 따스한 이거 무슨 심상일까? 촉각적 심상이죠. 2번 보세요. 싱싱한 초록빛입니다.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적 심상이죠. 그쵸? 3번 엄마의 목소리래요. 무슨 심상입니까? 청각. 청각이고요. 커다란 웃음소리도 청각이고 치킨집에서 나는 냄새는 후각적 심상.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 17번까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보면 보기에서 달밤의 풍경을 심미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모두 찾으면 이라고 합니다. 정답 2개래요. 보기는요,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중 일부입니다. 신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작가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장면을 형상화한 거예요. 작가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떠한 장면 혹은 어떠한 관념, 어떠한 말,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묘사하고 비유하고 상징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두 부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사다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카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작가가 묘사하는 지금 이 밤길을 좀 보세요.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대. 달한테 숨이 어딨어? 그치? 달을 사람처럼 혹은 동물처럼 표현하고 그 소리를 또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고 합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지로 늘어섰다. 정답 몇 번이죠? 눈에 보이죠?
3번이랑 4번이 가장 이 작가의 심리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1차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설을 하고 자, 다음에 비문학 독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 책 안 산 사람? 그 둘은 없고 두 분은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책 사야 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문자 추가로 더 보냈었는데 없죠? 사야 되고 이따 사진 찍어가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출력을 해놨거든요. 오늘은 사실적 읽기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필독 그리고 책 이름이 비문학 독해 책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 11페이지 봅니다. 바로 개념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처음 읽는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화제를 찾아보고 글의 구조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방식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까지 찾고 나면 그 글을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 적용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한번 샀다고 가정해보자. 화면으로 봤을 땐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막상 옷을 받아보니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반품을 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이에 판매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사전에 하였으므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우 반품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자, 웬만한 글은 모두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에서 어떤 경우를 이야기를 했냐면 인터넷 쇼핑 할 때 반품이 안 됐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까지 읽었던 부분 옆에다가 인터넷 쇼핑 반품 문제라고 적어보세요. 인터넷 쇼핑 반품 문제.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하나 제시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소개하려는 화제가 인터넷 쇼핑일까? 그건 더 읽어봐야겠죠. 처음을 지나 중간으로 들어오면 분량이 길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상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1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청약철회권에다가 밑줄 치고 화제라고 적읍시다. 네,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화제는 인터넷 쇼핑이 아니라 청약철회권이었어요. 청약철회권이었어요. 여기서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나 살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사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이죠. 번복한다는 뜻이죠. 즉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까지 읽은 그 단락에서는 청약철회권의 개념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의 개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을요 정의라고 해요. 정의. 여러분들 2학년 완전히 올라가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 방법 찾기. 그러면 청약철회권이 뭔지 설명을 했어. 중간 2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선 상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쓰거나 소비하여서 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를 할 수 없다. 영화 DVD나 게임 CD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도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중간 2에서는
이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례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방법을 예시라고 해요. 그래서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뭔가 상품이 파손되어 있거나 사용했거나 이럴 때,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 경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요. 수박이랑 참외, 감 이런 거를 샀다가 제사상에 올리려고 과일 머리를 다 깎았어. 그걸 서두한다고요. 서두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내가 안 먹었으니까 청약철회할게요 하고 마트 가져가면 돼? 안 되죠. 이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내가 생선을 사서 3일 동안 상온에 방치했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반품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청약철회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간 3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먼저 판매자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다. 예를 들면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세일 상품은 반품이 안 됩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판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는 행위다.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됩니다. 다음으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반품 배송비 외에 미약금, 취소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반품하는데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 외에 인건비, 포장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게 또 해당이 된대요. 이렇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중간 3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죠? 판매자가 누구의?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례,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설명 방법 뭐가 쓰였겠어요? 예시가 쓰였겠죠. 여기 중간중간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처음 부분에서는 인터넷 쇼핑 반품 문제를 언급을 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반품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중간 부분에서 청약철회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청약철회권이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자,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주제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청약철회권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글의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 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밑줄 쳐볼까요? 소비자가 보호받는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는요 결론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는데 소비자가 보호받는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청약철회권 반품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가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이 글은 청약철회권 의미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청약철회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무엇입니까? 5글자. 청약철회권이겠죠? 1번 빈칸에다가 씁시다. 청약철회권. 2번 기억에서 리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십시오. 기억. 청약철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청약의 뜻과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다. 네, 개념, 정의 밝혔죠. 니은, 시간이 지나 상품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네, 예시 사용했어요. 디귿,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때 일어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O예요, O. 왜냐면요, 많이 X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풀고 있는 페이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방해했을 때 일어날 결과입니다. 내가 반품을 할 수 있지만 뭐 돈도 들고 이것저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자꾸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O가 맞습니다. 리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부분별로 밝혀 설명하고 있다. 인정되는 근거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윗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가 정리한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했을 뿐인가요? 아니죠. 그쵸?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밝힌 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우리 같이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비문학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섭이랑 지우는 유런책, 개념책 펼쳐서 18페이지로 가봅시다. 오늘 바로 문학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원 이름은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입니다. 어떤 한 작품에는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가 반영되어 있고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도식을 보면 1번에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드러냅니다. 독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면서 감상하지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먼저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자, 작품 먼저 볼게요.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정현종의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였어요. 여기서 무슨 배경이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라는 시구를 통해 메뚜기가 사라진 환경에 대한 시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시에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메뚜기가 사라진 환경, 즉 농촌의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안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칩니다. 시어, 소재, 사건 등을 바탕으로 에다가 밑줄 치세요. 시어, 소재, 사건 등을 바탕으로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합니다.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라는 시구를 통해 메뚜기가 사라진 오늘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2번,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시적 화자나 작품 속 인물들의 태도를 파악한다. 라는 감탄사나 이 불길한 고요 등의 시구를 통해 화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밑줄 치면 됩니다. 시적 화자나 작품 속 인물들의 태도 파악. 어딘지 아시겠죠? 3번,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밑줄 치세요. 창작 의도 파악에다가 메뚜기가 사라져서 적막하기만 한 가을 들판의 모습을 통해 생태계가 파괴된 오늘날의 환경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괄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시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자,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어디서 읽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혹은 들어본 적 있거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 정몽주의 시조인데요. 지금 이것만 읽고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 님이 누굴 가리키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옆에 설명 보십시오. 시의 내용만으로는 작가가 왜 이 몸이 죽고 죽어라고 표현했는지 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그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조사해서 밑줄 치세요. 배경 지식을 쌓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배경 지식을 얻는다. 2번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밑줄 치세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님은 고려왕조 또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가리키고 일편단심은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의미함을 이해하면 된다. 3번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한다. 밑줄 치세요. 창작 의도 파악하기. 이방원이 어떤 회유나 협박을 하더라도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몽주의 의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왕조 다음이 무슨 왕조라 그랬죠? 네, 조선왕조라 그랬어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왔는데 공양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고려 왕조를 허물고 조선 왕조를 새로 세우려고 계획을 한 게 누구죠?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도운 아들이 바로 이방원이지요. 지금 이 단심가를 부른 정몽주라는 인물은 고려의 충신이었어요. 근데 이방원이 보기에 정몽주는 위험한 인물이야. 조선을 건국하는 것에 반대하니까요. 정몽주는 호시탄탄 이성계를 이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원이 이 정몽주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리고 정몽주가 괜찮은 인물이니까 우리 조선 왕조를 창업하는 데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성계가 다쳐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정몽주가 병문안을 왔거든. 상태 체크하러 온 거겠지. 그치? 진짜 걱정돼서 왔다기보다는. 근데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여가 라는 시조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들어봤어요? 만수산 드렁칠기. 그래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 것처럼 우리도 100년 넘게 잘 살아보자. 조선 건국하는 거 도와. 그리고 잘 살자. 방해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몽주가 거기다 대고 지금 이 시조를 부른 거야. 단심가.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을 죽게 되더라도 백골, 내 흰뼈가 진흙이 되어서 내 영혼이 다 빠지더라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없겠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님은 공양왕을 의미하고 정몽주가 자신의 진심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방원의 회유, 이방원의 어떤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제안에 거절하자 결국 죽이게 되죠. 그래서 정몽주는 이 시조를 부르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의 현재적 의미 고려하기. 모든 문학작품들,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에까지도 유효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가치를 파악하고 오늘날과 비교해서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찾았다면 그것은 동그라미 치세요. 가치의 보편성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지만 오늘날에 생각했을 때 달라진 가치는 그 시대에서만 인정받았던 가치의 특수성이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날개 부분에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임당수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특수한 가치, 봉사인 아버지,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혼자 남게 한 게 과연 진정한 효도인가? 부모를 두고 먼저 떠나는 자식의 행위가 과연 진정한 효도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가치의 특수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작품의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조 두 편을 읽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얘들아. 20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까마귀 눈비 맞아 라고 되어 있는 제목도 있습니다. 계속 아까부터 선생님이 시라고 안 하고 시조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유섭이랑 지우 향가 배웠다는데 기억나요? 향가의 가장 정제된 형태인 19체에는 사구, 사구, 그리고 낙구로 이어져 있고 낙구의 첫머리는 이런 거 기억나요? 자, 정형시예요. 시의 형태가 아주 정해져 있는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는 정형시 중에 하나인 시조를 오늘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작품 아래에 빈 공간이 많죠. 거기다가 필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예요, 시조. 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이 형태가 갖춰진 건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기부터 언제까지 창작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선시대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그럼 이 시조는 외국에도 있냐? 아니요. 우리라고 쓸게요.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자, 정형시라는 거, 형식이 정해진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조는 형식을 아주 잘 지키고 있겠지. 그 형식이 중요하겠지. 그 형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조를 여기다가 잠깐 옮겨 적을게요. 다 적었습니다. 왕박연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형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총 몇 줄이죠? 세 줄이죠. 시조의 형식을 설명할 때 이걸 줄이라고 안 하고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식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첫 번째를 초장, 두 번째를 중장, 세 번째를 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구가 6개예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그쵸? 3장 6구 그리고
대개 45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몇 번의 리듬에 끊어져서 읽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몇 번에 끊겼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서 읽히는 걸 음의 걸음걸이라 그러고 사음보라고 합니다. 네 번의 음보수를 따르는구나. 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음수율도 있어요. 글자 수에도 율격을 맞추는데 그것을 음수율이라고 하고 대부분 세 글자, 다섯 글자, 뭐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네 글자, 네 글자를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볼까요? 세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종장의 첫 음보는요, 무조건 3음절로 끊겨야 됩니다.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수가 음절이죠. 종장의 첫 음절 어딥니까? 첫 음보 어딥니까?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얘놓다. 첫 번째 음보 어디예요?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저 물도죠. 몇 글자니? 세 글자, 3음절이죠.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시조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3장으로만 이루어진 단형 구조를 평시조라 그러고, 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평시조가 하나의 연으로 여러 개 나와요. 그때는 연이 아니라 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를 연시조라 그러고, 평시조가 거듭될 때 연시조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중장의 길이가 좀 형식을 벗어나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엇시조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설시조보다는 조금 짧은 엇시조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이 시조의 단형, 구조, 형식 정도만 생각을 하고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와 까마귀 눈비마자는 모두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잠깐만.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의 왕,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글 만든 사람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아들 둘은 왕이 되었어요. 누구일까?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문종과 세조입니다. 문종과 세조예요. 문종이 형이고 세조가 동생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왕이 하나 있어. 바로 그쵸, 단종이죠. 문종은요, 몸이 많이 아파서요, 왕위에 얼마 못 있었어요. 그래서 문종이 죽고 나서 세조는 당연히 자기가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는 세종대왕을 도와서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조의 다른 이름, 왕 이름이고 세조의 그냥 부르는 말을 수양대군이라고 하죠. 이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어린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오른 거야. 세조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유배를 보내버렸냐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영월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버리고 수양대군이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볼 이 시조 두 작품은 이 단종의 충신들이 쓴 시조입니다. 아무래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많이 드러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 텐데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를 쓴 왕방연은 단종이 유배돼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갈 때
그 호송 임무를 맡았던 신하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었고, 여의었다는 건 영영 잃었다는 뜻이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삼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면 천만리라 그래. 무슨 말이야? 말이 되는 표현이야? 안 되죠.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왜 천만리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멀게 느껴졌죠.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무슨 거리라고 하냐면 적어 놓으세요. 이 천만리는 이 시에서 심리적인 거리예요. 그렇게 너무 멀게 느껴져요. 당신이 그리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운님이라고 하는 건 단종을 이야기하겠죠. 내 마음 붙일 데 없어 냇가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 그랬더니 그 물을 보고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이 밤길을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진짜 울었을까? 아니죠. 우는 것처럼 느낀 거죠. 왜? 지금 자기가 울고 싶으니까. 물은 여기서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입니다. 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문학작품에서도 그렇고 화자가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적어두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 작품 내용은 다 이해되셨죠? 왕방연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 단종을 호송해드리고 오는 길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조였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조 보겠습니다.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시조인데 까마귀라는 소재가 등장하네요. 화자가 이 까마귀라는 소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하자면 박팽년은 단종이 폐위된 다음에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서 참수를 당한 처형된 6명의 그런 충신들 사육신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볼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이런 말이 나왔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하얗게 보이는 듯 하지만 본성은 원체 까만 애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중요해 보이는 소재들 먼저 가지고 보겠습니다. 까마귀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 희는 하얗게 보이지만 결국은 까만 존재야. 자, 부정적으로 인식해, 긍정적으로 인식해.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박팽년은 단종의 충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단종의 충신인 박팽년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은 누구일까? 세조인 거죠. 까마귀는 세조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조를 따르는 간사한 신하, 간신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까마귀와 대립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야광명월입니다. 밤야, 빛광, 밝을명, 달월자를 써서 밤에 비추는 밝은 달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야광명월이라고 하는 거 누구 상징하는 거 같니? 단종과 단종의 충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적어야 돼요. 충신들을 상징을 하면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은 단종을 상징을 하는 거고 표현상의 특징이 좀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 지금 보면 어두우랴, 있으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자, 의문형 어미예요. 근데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물어보는 형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세요. 지각한 친구에게 지금 와서 수업 다 들을 수 있겠니? 이러고 물어봐. 진짜 물어보는 거야? 네, 들을 수 있어요.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꾸짖으려고 강조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서 힘이 나겠어? 그렇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르려고 강조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걸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설의법. 설의법은 질문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분석은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 옆에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럼 정답 맞춰볼까요, 얘들아? 다 풀었죠? 서술형까지 다 썼어요? 네.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그럼 얘들아, 문제 풀 때는 적절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푸는 거야. 그치? 헷갈릴 일 없게. 가의 화자는 세속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런 내용 아니었죠. 2번.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대상을 탓하고 있나요? 아니죠. 3번.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픈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4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처한 현실이 뭔데? 세조의 정권을 말하는 거죠. 5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칠판에 제가 힌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해설하면서 무슨 법을 썼어? 서리법을 필기를 했죠. 그게 바로 2번 문제를 위해서 필기를 한 건데 보겠습니다.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적을까요? 1번 옆에다가 의인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번 대꾸적 표현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대꾸적 표현이라고 하면요. 어조가 비슷한 두 개의 구가 서로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게 대꾸법이죠. 근데 그런 표현 쓰였습니까? 안 쓰였죠. 그죠? 3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네. 왜 맞냐면요. 서리적 표현도 맞고 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광명월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겠니? 즉 밤에도 내 마음은 꺼지지 않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4번 희화화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희화화라는 건 웃기게라는 뜻이에요. 자, 대상을 웃기게 비판하는 방법을 풍자라고 합니다. 4번에다가 적을까요? 풍자라고 적어주세요. 5번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반어적인 표현은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안 쓰였습니다. 3번 나에서 주제를 함축하는 표현을 한 단어로 쓰시오. 4글자인데요. 자, 나의 주제, 누구에 대한 마음? 그렇죠. 일편단심이죠. 단종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4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천만리는 단종이 유배된 영월까지의 실제 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죠. 심리적 거리라고 했습니다. 2번 고운님은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킨 수양대군이에요? 아니죠. 단종이죠. 3번 여의옥고에는 선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화자의 죄책감? 아니죠. 단종의 유배. 단종의 유배를 말하는 거죠. 냇가는 단종이 유배된 영월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아니죠. 물은 단종을 생각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고 그런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5번입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나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된 소재 2가지를 고르고 그 상징적 의미를 써보래요.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놨는데
활용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사용된 소재 두 가지 뭐였죠? 네, 대조적으로 사용된 소재 까마귀와 야광명월입니다. 그렇죠. 지금 5번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해요? 세조 또는 세조를 따르는 간신들. 야광명월은 단종 또는 단종을 따르는 충신들. 이렇게 적었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단톡에도 숙제를 올려주고 블로그에도 올리니까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